자, 드디어 이제 경제 모형에 의한 인구 추계 방법이 나왔네요. 여기서 경제 모형이라는 것들은 주로 경제학 쪽에서도 특별히 거시경제 있죠, 거시경제라고 그러면 매크로스코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크게 본다는 얘기죠. 국가 전체 뭐 이렇게 못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어쨌든 거기서 굉장히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모형을 가지고 와서 인구를 추계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도가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 성장이 있어야지 고용이 일어나고 고용이 있어야지 인구가 이주하기 시작한다. 그렇잖아요. 맨 땅에 아무것도 살만한 어떤 바탕이 없는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인구의 성장과 비례한다. 물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요. 산업 기반이 없고 고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폭증하는 가도시화 현상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성장은 아니죠. 도시가 어쨌든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그러면 경제 성장과 인구의 성장이 동등하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가정하에선 이런 모형들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써먹는 모형들은 뭐가 있느냐. 이거는 진짜 경제학 쪽에서는요, 캐캐묵은 진짜 오래된 고전적인 모형들이에요.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뭐 하나하나 모형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파악을 하려면은 좀 경제학 쪽을 따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개념은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베이직 논 베이직 레이쇼라는 건 뭐냐? 모든 경제는요, 베이직 부문과 논 베이직 부문이 있어요. 그런데 베이직이 생기고 나면요, 그게 논 베이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자, 한 지역이 탄생할 때는요, 항상 베이직 부문이 먼저 있어야 돼. 우리나라, 그리고 포항이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이 처음에 나타나고, 포항은 조그만 처음에 어촌 도시였죠. 그런데 그 도시가 성장해서 다른 지역을 다 삼켜가지고 큰 포항시가 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입니까? 포항제철이라는 산업기능이 있었죠. 산업기능 뭡니까? 베이직 부문.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Shift Share Analysis, 우리나라 말로 이행 할당 모형이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건 사실 상대적인 거다라는 어떤 개념에 근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 지역 A가 있어요. A가 한 해에 120%만큼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성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인구를 뺏길 수도 있어요. 왜냐? 같은 기간 동안에 나라 전체로는 200%를 성장했어. 그런데 이 지역은 120%만 성장했어. 그럼 뭡니까? 나라 전체로 주는 효과만도 못 챙긴 지역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오히려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 할당 모형에서는요, 한 지역의 성장을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해서 생각해요. 한 지역의 성장이 첫째, 전체 국가의 성장에 따른 효과냐. 그렇죠? 그래서 전체 국가 성장의 효과를 못 받아 먹었으면 오히려 이들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둘째, 국가 전체적인 산업 I, 어떤 특정한 산업의 어떤 성장에 의한 거냐. 셋째, 이 지역만에 있는 특정 산업의 어떤 특화된 그 산업에 의한 거냐.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인으로 그 지역의 성장을 구분해서 살펴보자라는 어떤 그런 모형이 바로 Shift Share Analysis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풋 아웃풋 모델이라는 건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면은 국가의 어떤 한 지역의 경제라는 건요, 하나의 거대한 이제 기계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이 그런데 그냥 돌아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요소가 있어요. 당연히 에너지, 자원, 서비스, 원료 등등등등 여기 들어가는 순간 그걸 통해서 이제 한 이코노미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 없이 나오는 게 있을까? 몰라요. 요새는 뭐 창조 개념이란 개념도 있고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투입된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자, 우리가 수입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자재들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 투입돼서 어떻게 연결돼서 어디로 가서 또 어떤 제2차 부가가치, 3차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구조에 의해서 뿅 아웃풋으로 나오는지를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선 미리 다 연관표를 만들어 놨더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인풋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아웃풋도 얼마가 나올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연관 체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 놓으면 그걸 통해서 지역의 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인풋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아웃풋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있죠. 역시 어떻게 됩니까? 경제 성장을 예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요, 인구를 바로 예측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경제 성장을 예측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어떤 여러 가지 변환 과정을 거치면 바로 또 고용 규모의 변화, 인구 규모의 변화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인구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쓰는 경제학적 모형들이 되겠어요. 베이직, 논 베이직 레이시오 모형, 경제 기반 모형이라고 불리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이직 액티비티, 기반 부문은 비기반 부문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는 어떤 특정한 비율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관계를 우리가 승수다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직이 하나가 생기면 논 베이직이 뭐 1.5개가 생긴다. 그래서 전체 그거 두 개를 합한 토탈은 2.5가 된다. 뭐 이런 관계들 있죠. 그런 관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승수, 멀티플라이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의 전체 경제 활동은 먼저 베이직이 생기고 베이직에 의해서 논 베이직 부분이 발생하고 그거 두 가지를 합하면은 전체 경제적인 액티비티의 총량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직 섹터는 베이직 액티비티는 주로 산업과 제조업이에요. 포항 같은 경우 포철임이 너무나 명확하죠. 이런 식으로 보통 산업과 제조업이 기반 부문을 이루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업과 서비스가 2차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non basic activity, 비기반 부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이직과 논 베이직은 이런 어떤 각각의 부문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그래서 베이직 부문이 어떤 거냐라는 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케이션 코어션트라는 걸 이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이해하기로는 주로 제조업과 산업 부문이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승수 효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승수 효과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이직 액티비티가 전체 경제의 총량을 늘어나게 하는 효과를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베이직 액티비티가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2차적으로 논 베이직 액티비티가 생겨요. 그리고 그거 두 개를 합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토털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베이직 하나당 결국 NBA가 몇 개 생기고 TA가 몇 개가 생긴다라는 이런 어떤 비율 관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토탈 액티비티에서 베이직 액티비티를 나눠주게 되면은 이 숫자가 생기죠. 요 숫자를 이제 우리가 이코노믹 멀티플라이어, 승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승수는 산업마다, 부문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자, 요 레이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각 도시마다 미국에서도 달랐죠? 주로 산업 위주의 도시 같은 경우는 좀 작은 비율이 나오고 하지만 산업이 없고 상업과 서비스 중심, 소비 중심 도시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오겠죠. 어쨌든 이런 통계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가 지으려는 신도시, 신시가지 이런 데다 적용을 하면 대략 비슷한 도시에다 적용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인구 유발이 일어나게 될지 미리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쉬프트 쉐어 애널리시스 얘기 나왔는데요. 요거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지역의 경제 성장은 국가가 이끌어주는 힘, 그렇죠? 우리가 한 지역이 국가랑 동떨어져서 따로 성장한 게 아니지? 국가가 성장하면 이 지역도 성장이 되고요. 국가가 지지부진하면 이 지역도 감소하는 경향들이 많아. 그러니까 국가가 이끌어주는 추세, 그 다음에 어떤 한 산업이 이끌어주는 추세, 그리고 그 지역 내부에 있는 한 산업이 이끌어주는 효과,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이 지역이 어떤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런 모형들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투입 산출 모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어떤 경제 체계, 이게 뭐 나라가 될 수도 있겠고 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지역의 경제 체계라는 건 결국 투입이 있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산출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투입과 산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요 내부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런 연결관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연결관계를 미리 파악해 놓은 것이 이른바 산업연관표라는 겁니다. 산업연관표. 이 안에서 어떻게 뭐가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갖다가 알게 해주는 그 표가 바로 산업연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히 국책은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 같은 데서 우리나라 산업체계 각각의 지역들 그런 지역들의 산업연관표를 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연관표는요 보통 이렇게 투입과 산출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행렬에 의한 수식, 행렬에 의한 선형수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행렬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투입이 있으면 궁극적으로 얼마만큼의 산출이 나오는지를 미리 한번 파악을 해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1년마다 이런 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입 산출 간의 연결 관계를 이용해서 경제 성장 정도를 미리 한번 예측해보고 들여다볼 수가 있겠더라는 것이 바로 이 모형.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급수법, 예측 방법을 실제로 한번 우리가 직접 계산해보는 사례들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다지 필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왜냐? 예전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손과 계산기로 직접 두들겼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요 R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떤 한 지역에 필요한 요 R을 알아내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등차급수랑 등비급수로 했을 때 인구 추계가 달라지죠. 엄청 달라지네. 그렇죠. 차분하게 늘어나는 것, 과격하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가가 이걸 넣어야 될 때 이걸 넣었다, 또는 이걸 넣어야 될 때 이걸 넣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을지 여러분 알 수 있죠. 또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또 비밀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최근에 어떤 타당성 분석, 예비 타당성 분석 면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이제 국가 사업의 또 이런 추락한 비밀 중에 하나예요. 왜냐, 어떤 한 사업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뭘로 판별할 것 같습니까? 결국 그 사업이 미래에 가져올 수익이 현재의 투자를 넘어설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겠죠. 근데 그 수익을 우리가 예측할 때 이걸 넣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이걸 넣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당연히 19만 명이 넘어가는 어떤 이런 수요자가 있는 걸 예측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예측이 되고, 그러면 그 사업 해도 돼 이렇게 판단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가나 정책가가 알아가지고 뭔가 수를 쓰는 거예요.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사업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싶으면 이런 정도 모형 넣고요. 그 사업을 화끈하게 키워주고 싶으면 이런 모형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거 다 들여다보겠어요? 국회에서? 또는 정책 추진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고 사업을 추진해도 됨, 오케이, 딱 이렇게 도장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소 자승법, 직선이니 이런 것들 회귀 분석이 일종의 회귀 분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차 직선 회귀 분석이죠. 회귀 계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자, 계산기로 할 땐 이렇게 하는데 컴퓨터가 0.1초 만에 다 요새는 해줍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으면 직접 계산기를 두들겨 보세요. 그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집단 생산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우리가 그다지 필요한 건 아닌데, 다만 용도가 있다라 그러면 요거는 한 통계가 잘 되어 있는 지역, 통계 센서스, 인구 센서스가 잘 되어 있는 곳. 센서스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5세 단위로 전체 인구가 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거기에 더해서 뭐냐면 출산율과 생존율이 나와 있어야 돼. 생존율이라는 건 뭐냐면 5년 뒤에 그들이 생존해 있을 확률이에요. 좀 너무 잔인한 개념이기도 하죠. 뭐냐면, 자, 나이가 대충 어린 사람들, 여러분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이 99% 막 넘어가죠. 근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죠. 이건 뭐냐면 5년 뒤에 그들이 여전히 서바이벌 하고 있을 확률이에요.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 지역의 어떤 국가 보건통계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써먹으면 되겠죠. 자, 둘째 우리가 알아야 될 통계는 뭐냐면은 여성분들 대략 15에서 49세 사이가 가입 연령 인구라고 합니다. 가입 연령. 여성분들이 그 시기 내에 대부분의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령대별로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출산율이 또 그 지역 통계에 잡혀 있겠죠. 자, 그 두 개를 이용하면요 5년 뒤의 인구를 상당히 정교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뭐냐? 당연히 자, 여긴 남녀의 수에다가 5년 뒤의 생산율을 곱하면 각 5년 뒤에 남녀의 남녀의 어떤 인구가 딱 나오겠죠. 다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 5년 뒤에 이 사람들은 5년 뒤엔 이게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년 뒤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모두가 채워요? 새로 태어난 신생아가 채워지겠죠. 자, 신생아는 어떻게 된다? 아까 가임 연령 여성들이 출산율이 통계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 출산율을 통해서 예측한 신생아의 어떤 수치를 여기다 다시 넣으면은, 그리고 합산하면 5년 뒤의 인구가 딱 되겠죠. 적어도 5년 뒤의 인구는 굉장히 정확한 수치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거 알아가지고 뭐해? 이 지역 사람들이 요한하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 이사 갔다 왔다 하고 산업단지 하나 생기면 인구 10,000명, 20,000명 확 늘고, 재개발하면 딴 동네 사람들도 오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추세인데, 이 갇혀있는 고여있는 물을 갖다가 우리가 가정하고 인구를 이렇게 정교하게 예측하는 것들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별 쓸모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모를까, 포항이나 뭐 양덕 이런 한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사실상 쓸모가 없다. 하지만 자, 덩어리가 큰 지역을 우리가 계산할 때, 그리고 통계 센서스가 있는 나라면,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법을 통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남녀 인구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인구 추계 부분에서 다루는 부분들이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 모형의 개념을 아는 것들이 중요해요. 계산은 어차피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이 각각 도시에, 지역에 어떤 추세에 적용되어야 될지를 계획가가 판단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냥 무턱대고 모형을 갖고 와서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개발되고요. 개발해도 될 것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여기 많은 모형들이 나오지만 이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형태예요, 다. 근데 어때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과거로 이렇게 투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죠. 이번 팬데믹 사태만 봐도 그렇죠. 바이러스 사태나 이런 것들이 산업을 다 올스톱 시킬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 상황에 대한 것들은요, 이런 모형에서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변동 요인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계획가 정책가들의 임무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